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남 지역 이슈를 심층 분석하는 시간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오늘도 지역의 두 가지 이슈 다뤄볼 텐데요. 먼저 함께할 두 분 소개합니다. 문희란 변호사, 박정훈 경남 공공정책연구원장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간단한 이슈를 살펴보는 순서입니다. 이슈 짚어보기. 오늘 다뤄볼 내용은 국립현대미술관 창원관 유치입니다. 창원시가 마산해양신도시에 유치하기 위해서 꽤 공을 많이 들이는 모습이고 지역문화예술계뿐 아니라 시민들도 반기는 분위기인데요. 이 부분 잠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사님, 이 미술관이 아무래도 미술관이다 보니까 뭐 시비, 도비 따로 들지 않고 국비로 이게 진행이 돼서 여러모로 지역에 좀 도움이 더 많이 될 것 같다 이런 긍정적인 시각이 많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뭐 창원시가 그 마산 해양신도시 공공성과 그 높은 수준의 문화예술 기반 확충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해결한 묘수를 둔 것 같거든요. 예, 국립현대미술관 그 창원관 유치를 통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겠다는 계획인 것 같습니다. 예, 지난 23일에 그 창원시와 그 한국예술문화재단 총연합회 그게 한예총이라 그러죠. 그리고 한국민예총이 그 서울 롯데호텔에서 국립현대미술관 창원관을 마산해양신도시에 유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호협력 그 협약식을 가졌습니다. 이날 창원시는 협약을 체결하면서 마산 그 해양신도시 부지를 약 3만 3천 제곱미터를 현대미술관 건립 부지로 제공하겠다고 제안을 했고요. 그리고 건축 면적이 약 4만 5천 제곱미터 정도 되고요. 그리고 지하 1층 그리고 지상 5층 규모의 기준으로 그 사업비 2,185억 원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기대하는 분야가 지역 문화예술계 아닐까 싶은데요. 관계자와 전화 연결해 직접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현재 도내에서 지역 팟캐스트 진행자이자 미술사 강사로도 활동하고 있는 이정수 씨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미술사 수업하는 이종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국립현대미술관 창원관 유치 상황이 현재 협약 단계에 있습니다. 도내 유치를 희망하는 목소리가 아무래도 많은 상황이어서 관계자들도 유치에 더 기대하는 모습이거든요. 일단 유치가 되면 마산 해양신도시 인근 지역에 어떤 순기능을 할 걸로 보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창원시가 유치를 위해서 여러 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산 해양신도시의 국립현대미술관 창원관이 유치가 된다면 여러 가지 순기능이 있겠지만 오랜 시간 표류하고 있었던 해양신도시를 규정하는 이종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상업시설이나 아파트가 아닌 문화시설이 첫 발을 내딛게 된다는 게 의미가 크죠. 큰 규모의 현대미술관이 들어서고 뛰어난 소장품들로 채워지고 여름 겨울 방학에 기획 전시가 열린다면 관람객들이 몰릴 것이고 창동이나 어시장 같은 경우 이 관광 산업이 살아날 때 얻을 수 있는 이익들을 볼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러나 당장의 관광 수익보다는 이 해양 신도시의 이정표를 제시하는 면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토건업자들은 아파트나 상업시설들을 짓기를 원할 거예요. 전체 면적 20만 평 중에 한 10,000평 정도가 미술관 부지인데 네. 시민들이 찾아왔을 때 같이 즐길 수 있는 도서관이나 어린이 놀이터를 같이 지으면 어떨까 싶네요. 미술관이라는 게 시민들이 매주 매월 찾을 수 있는 공간은 아니거든요. 도서관이나 놀이터는 일주일에 한 번은 찾아오는 공간이죠. 도서관 왔다가 미술관 가고, 놀이터 왔다가 미술관 가고, 이런 식으로 시민들이 미술관을 좀 더 가깝게 할 수 있는 부대 사업들이 뒤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해양신도시는 시민들의 세금이 들어간 곳이니 이 시민들을 위한 공간을 일정 부분 내어주고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이 아이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났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문화예술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중세 유명 화가의 작품이라든지 대규모 걸작들을 보려면 지역민들이 이렇게 먼 길을 이동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이 미술관이 유치가 되면 좀 문화적 갈증을 지역민들에게 해소시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떠세요? 지역문화예술계도 중요하지만 이 국립현대미술관의 특성상 소장하고 있는 뛰어난 작품들이 창원으로 많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음, 지역문화예술 이전에 지역 시민들의 볼거리를 만족시키고 문화적인 관심을 환기시키며 미술관을 흥하게 만드는 게 저는 우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코로나로 잠시 쉬어가지고 있지만 이 주말이면 KTX 타고 서울 전시 보러 가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차비, 입장료, 점심 등등 하면 1인당 20만 원이 우습게 나가죠. 음, 아이 있는 부모들은 아이들을 위해서 20대는 무리를 해서라도 40, 50대는 조금 여유롭게 전시나 공연 관람을 위해서 서울을 다녀옵니다. 물론 현대미술관 소장품 지역 출신 작가들 작품도 적지 않을 거예요. 그런 작품들은 우선적으로 창원에 전시할 수 있어야 하고요. 지역 작가와 작품 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데 창원시가
이 사업을 위한 일정 예산을 지원하고 지역문화예술인과 국립현대미술관의 전문 인력이 협업하는 형태가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 내용에 관해서 지난 6월 30일이었죠. 제95회 정례회 제3차 창원시의회 본회의에서 전홍표 창원시의원이 해당 내용을 대정부 건의안으로 대표 발의했습니다. 지역의 문화예술계, 정치계, 또 시민이 바라는 만큼 꼭 이루어질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본주제 토크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 매맞는 공무원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이 연일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경남 지역에서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민원인의 공무원 폭행이 도마에 올랐는데요. 현재 상황은 어떤지 또 대책은 없는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 변호사님 참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네, 오늘 잘 부탁드리겠고 이 창원, 거제, 김해 지역까지 순차적으로 공무원 폭행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간략하게 상황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지난 6월 2일 창원시 하포구청 그 사회복지과에서 그 찾은 이제 긴급 생계 지원금 때문에 찾은 그 A 씨가 그 금원이 입금되지 않았다며 항의하면서 그 담당 공무원, 여성 공무원을 폭행해서 기절한 사건이 발생했었죠. 네. 당시 공개된 CCTV 영상에는 그렇게 이제 사람을 때려놓고 기절시켜놓고 태연하게 아이스크림 먹는 장면이 나와가지고 아마 시민들이 공분을 샀던 그렇죠. 했던 사건이 있었고 또 6월 15일에는 거제시청 세무과 찾은 또 B 씨가 과태료 최다 업무를 하고 있는 공무원이 수첩으로 자기 차 긁었다면서 또 그 뺨을 때린 일이 있었고요. 또 지난 22일에 또 마산의 한 주민센터를 찾아갔던 한 또 분이 또 긴급 생계 지원금이 또 이제 안 왔다 달라면 행패 부리면서 또 모니터 등을 부수고 욕설을 한 혐의로 이제 입건이 돼가지고 구속까지 된 상황이 있었고 또 6월 10일 날에 또 김해시에서 또 체육지원과 수석 공무원이 그 주천면에 그 선지마을 찾아갔는데 그 마을에서 또 마을 주민으로부터 폭행을 당해가지고 또 전치 2주 상해를 입었다고 해서 여러 가지 사건이 지금 계속 연이어 있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뭐 말씀해주신 것처럼 언론을 통해서 이슈가 되다 보니까 곳곳에 계시는 도민들, 시민들이 관련 제보를 인터넷 지역 게시판에 또 올리고 네. 계세요. 그래서 저희가 그 많은 사례들 중에서 하나를 준비했는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병원 입구에서 코로나19 때문에 열 체크한다고 줄 서 있는데 앞에 서 있는 5, 60대 남자분이 짜증을 내고 여성 직원에게 욕을 했다. 왜 이런지 이런 글인데요. 개인적으로 직원이 참 무슨 죄가 있다고 이렇게 그렇죠. 욕을 하시는지 네. 그럼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생각보다 이런 일종의 폭력들이 보편화, 일상화됐다고 보세요? 어떠세요? 뭐 이게 뭐 항상 또 모든 게 꼭 그렇지는 않고요. 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뭐 이것도 아까 방금 게시판 나왔던 것도 코로나 때문에 이제 뭐 열체크 때문에 줄 서 있다가 상황이 발생했는데 코로나로 인해 사회 전체적으로 좀 스트레스 지수가 모든 분들이 이렇게 높아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스트레스 높으면은 조금만 좀 짜증 나는 일 있다 하더라도 참고 넘어갈 일을 좀 이제 그 액션이라든지 그 물리적으로 이제 나오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나가 있고요. 또 이제 제가 이제 국선 전담 변호사라고 공익 변호사를 꽤 오래 활동을 했었는데 이제 나라 이제 그 일반 변호사가 아니고 이제 그 돈을 받고 한 게 아니고 국가 세금을 받고 이제 하는 건데 가끔 이제 대부분은 안 그러는데요. 가끔 이제 그 피고인들 중에는 약간 이제 나라 세금 받고 일하는데 내가 얘기하면은 A라고 하면 A라고 하고 B라고 해야지 왜 아니 마치 진정을 할 것처럼 그 뒷기간에 그러니까 마치 법원이라든지 그러니까 그런 걸 베이스에 깔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아주 가끔 네.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만 네네. 이제 그런 거 보면은 약간 뭐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니고요. 어떤 개별 사람들의 문제인 것 같고 다만 이제 최근은 전체적인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 스트레스가 좀 심해지기 때문에 조금 더 그런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욕을 하는 건 뭐 아주 사소한 일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좀 강도가 센 사례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 민원인이 휘두른 칼에 찔려서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도 있었고요. 엽총에 맞은 사건도 있었는데 최근 코로나19 이후에는 이 얼굴에 침 뱉거나 뭐 욕설을 하는 일은 다반사다 이렇게도 말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민원인 공무원 폭행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뭐 사실 무엇보다 폭력을 당하는 건 일단 개인에게 문제가 있는 거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 일부 전문가들이 뭐 정서적인 문제를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제 사회 전반적인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저는 일단 개인의 정서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지금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개인주의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고요. 그 사실 우리가 이제 개인의 이익과 사회 공동의 이익이 양립할 때 그 자신의 이익을 포기하는 법을 잘 배우지 못했거든요. 그 학교에서 그런 교육을 잘 받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부에서는 뭐 행정의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행정력을 동원하다 보니까 이 갈등을 증폭시키는 트리거 포인트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물론 100번 그게 맞다 하더라도 사실 그 트리거 포인트가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그 물리적으로
대응을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개인의 문제라고 저는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우리가 만약에 그 모든 자신의 의견대로 모든 것이 관철되지 않는다고 물리력이나 폭력을 사용할 것이라면은 우리가 그 법이라는 걸 만들어 둘 이유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사실 그 정당한 공무 집행으로서 권위를 찾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제 뭐 행정과 시민 모두가 그 노력해야 되고 갈등 해결 방식을 조금 이제 다르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현행법상 처벌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뭐 욕설, 폭행, 상해 더 위험한 상황까지 따져봤을 때 이걸 다 구분해서 처벌의 가중 정도가 다른지 이걸 저희가 좀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공무원에 대한 폭행 처벌이 더 무거운지도 궁금한데 이거 전반적으로 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뭐 상대방이 공무원이 아니고 일반인이라면은 이제 그 적용된 구성 요건이 달라지는데요. 이제 보통 그 다수인의 상황에서 뭐 행한 욕설, 어떤 사람을 욕을 했으면 그건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고요. 또는 뭐 때리거나 밀치거나 멱살을 잡거나 뭐 그런 폭행죄가 되고 그런 행위로 인해서 상처를 입었으면 상해나 폭행치 상죄까지 됩니다. 그리고 만약 근데 그런 행위를 2명 이상이 공동으로 하거나 또는 뭐 위험한 물건, 흉기 같은 걸 휴대하고 그런 또 행위를 했다면은 그 폭력에 대한 처벌에 관한 법률로 또 가중 처벌이 되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이제 공무원이잖아요, 공무원. 공무원에 대해서 이런 공무집행 중인, 그러니까 공무원도 그냥 공무원이 아니고 공무집행 중인 공무원에 대해서는 공무집행 방해죄가 또 성립이 됩니다. 근데 또 이 공무집행 방해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단순히 한 게 아니고 단체나 다중의 이력을 보이거나 또는 뭐 위험한 물건 휴대하면서 했으면은 그것도 가중 처벌이 돼가지고요. 또 만약 그래서 그게 그치지 않고 막 상해에 이르고 또 사망에 이르렀다. 공무원이 그러면은 뭐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 실무에서도 법정형이 또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실무에서도 수사 단계에서 구속이 될 확률이 높고요. 이런 식으로 어떤 공무원에 대한 그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은 구속이 될 확률이 매우 높고 설사 수사 단계에서 구속을 피했다 하더라도 법원에 재판 받으면서 실형이 선고될 확률도 매우 높기 때문에 뭐 어찌되었든 간에 공무원에 대한 이런 어떤 행위는 엄단을 해야 되고 또 이렇게 강한 처벌을 보여줘야만 어떤 사회적인 어떤 법의 신뢰성이라든지 어떤 행정의 엄격성을 좀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또 이런 부분이 더 강화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국선 변호사로 활동을 하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국선 변호사가 만약에 폭행을 당했을 때 공무원을 폭행했을 때 받는 처벌과 동일하게 이게 이루어지는지 그 부분도 궁금한데요. 국선 변호인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은 아니니까요. 공무원은 아니니까 다만 이제 공무 집행 중인 공무원에 대해서 하는 거니까 다만 이제 어찌되었든 간에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은 그에 따른 뭐 처벌은 당연한 거고요. 알겠습니다. 경남 경찰청이 공무원의 폭행과 폭력 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이제 밝혔습니다. 생각보다 대응이 좀 빨리 나온 편이거든요. 네, 뭐 대응은 늘 빨리 나오더라고요. 근데 실천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 사후 문제가 있는 거고요. 또 뼈 있는 말씀을. 예, 그 경남지방경찰청이 최근에 그 경남의 공무원 폭력 사건에 대해서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사실, 뭐 최근 3년간 경남 지역 공무집행 방해 사범이 처리 현황을 보면은 뭐 2018년에 뭐 751명, 예, 그리고 2019년에 763명, 그리고 올해 2020년에 312명 현재까지입니다. 현재까지 기준으로 여기에는 이제 경찰과 관련한 공무집행 방해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 공공서비스 업무에 저해 사범에 대해서는 무관록의 원칙을 기조를 유지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공무 수행 중인 공무원에게 멱살을 잡거나 주먹을 휘두르는 등의 직접적인 유행력을 행사 시에는 엄중 처벌하고 흉기 이용이나 그리고 상습 누범에 대해서는 사안이 중한 경우 폭력사범 삼진아웃죄를 도입을 해서 적극적으로 처벌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뭐 제 개인적으로 약간 그 한마디만 더 덧붙이자면은 작년 연말에 그 우리가 연말이 되면은 그 지금 자꾸 이제 행정직 공무원들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 이 폭력에 가장 많이 노출되는 것들은 소방직 공무원들이거든요. 네, 취객을 상대하고 응급 인원을 상대하다 보니까 그 고통이나 그 술기운에 그 자제하지 못하셔서 폭행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분들에 대해서 저는 좀 심각하게 제도적으로 이 소방공무원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조금 열어둬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초반에 뭐 대응은 밝혔지만 실천이 언제 되느냐 이게 더 관건이다 이런 식의 말씀을 하셨어요. 실천이 왜 더뎌진다고 보시는지? 근데 이게 사건이 있으면 항상 사건에 대해서만 그 순간에만 지금 계속 처방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그 처방이 나온 이후에 실제로 그 행정력이 집행되었는가 그리고 제도가 개선되었는가를 팔로우업을 따라가서 이제 우리가 추적을 해보면은 실제로 그런 경우 거의 없습니다. 행정직 공무원, 소방직 공무원들의 경우는 뭐 거의 한 수십 년 동안 지금 계속 반복되어 온 일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 사건이 김해에서 이제 불거졌다고 해서 거제에서 불거졌다고 해서 또 이렇게 이슈가 되는 것뿐이지 이 시기가 지나고 나면 과연 이분들을 보호해 줄 수 있을지 저는 그리고 이번에 여론이 이렇게 형성이 됐을 때 네. 정치인들이 조금 나서서 관심을 가지고 제도 개선에 대한 그 이야기를 좀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번에 그 마산 그 하포구 복지과에 보면 남자 공무원들이 그 가해자를 물리력을 막지 못하고 그냥 벽을 쌓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 왜냐하면 이게 뭐 변호사님 옆에 계시지만은 물리력을 사용하면은 그 순간 쌍방폭력이 돼버립니다. 예, 쌍방폭력이 돼서 만약에 이 벌금 이상형을 받게 되면 공무원들은 옷을 벗어야 되는 이유도 생기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이 제도적 허점이 있어요, 분명히. 이런 부분들을 조금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중에서도 또 가장 관심 있게 들리는 단어가 무관용 원칙 기조 유지, 폭력사범 삼진 아웃제입니다. 경찰청 대응이 이번 공무원 폭행 사건 앞으로 있을 것 좀 건수의 감소가 될 걸로 보이세요? 도움이 좀 될까요? 우선은 어찌됐든 간에 이제 경찰이나 검찰 같은 사정기관에서 무관용 원칙과 이제 폭력 사범 삼진 아웃이라는 사실은 이게 이제 처음에 했던 건 아니고 계속 예전에 해왔던 건데 다시 한번 또 이슈가 되니까 우리는 엄정하게 하겠다라는 네. 거고요. 사실은 이제 그 무관용 원칙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 단순한 시비, 사소한 시비 같은 것도 엄격하게 따지면 범죄가 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는 이제 입건을 안 하거나 혼봉을 하거나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제는 그런 사소한 것도 이제 관용하지 않겠다. 그런 것도 이제 혐의가 있으면은 직접 묻고 아무리 가벼운 거라 하더라도 묻겠다라는 그래야 어떤 전체적인 어떤 사회적인 안전망 어떤 그런 또 국민들의 어떤 그런 부분을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또 폭력과 삼진 아웃제라는 것도 2013년 6월부터 이미 검찰에서 시행했던 거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은 두 번은 봐주고 세 번째부터 처벌한다 뭐 그런 게 아니고요. 더 이제 예전에 그런 성과가 있으면은 뭐 다음에 더 걸리면은 이제는 뭐 무조건 실형 선고를 하고 법원에서 뭐 실형 구형을 하면은 법원에서 그런 거 감안하겠죠. 또는 이제 수사 단계에서 구속을 시켜버리겠다. 뭐 한 번이라도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있으면 근데 또 폭력 전과 저질렀으면은 무조건 이제 영장을 치겠다. 뭐 이런 식의 어떤 강한 트렌드를 보여준다는 건데 어쨌든 뭐 단계적으로는 충분 효과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도 이제 이게 유아 효과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남이 어떤 상황이 돼서 그런 처벌을 받게 되면 이제 겁이 나가지고 이제 못 하게 되는 이게 헌법상 유아 효과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처벌의 어떤 효과 중 하나인데요. 어쨌든 그런 효과는 분명히 있을 것 같긴 한데, 근데 이제 아까 원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이런 게 뭐 이슈가 있을 때만 이제 반짝 나왔다가 뭐 하다가 또 이제 이슈 없어지면 다시 또 이제 수그러들고 이제 그렇게 돼버리면은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제도에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부분을 좀 더 다듬고 제도를 만들어가지고 뭔가 또 기관을 만들거나 좀 그런 식의 어떤 계속되게 제도가 진행이 돼야지 뭐 반짝반짝해서는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저희가 정서상 이렇게 공무원에게 폭행을 저지르는 게 당연한 건 아니잖아요. 네, 이제 그렇죠. 뭔가 이렇게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거나 보통 일반 시민으로서는 하기 힘든 일인데 이런 분들을 처벌한다고 했을 때 나중에 이분들이 벌을 받고 나와서 보복을 할 경우도 있는데 이런 좀 법적인 촘촘한 제도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고, 또 변호사님께서 이야기를 하셨지만 공무원의 월급을 내가 주고 있다. 응? 내 말을 아주 잘 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도민들의 인식을 좀 바꿔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고, 물론 공무원들이 민원인을 응대하는 태도도 좋아야 되겠죠. 함께 수반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있어서 원장님께서 뭐 조언하실 부분이 있다면? 네, 뭐 말씀하신 대로 생각보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현대 사회가 이제 공동체적 관계가 유기적으로 엮여 있는 사회거든요. 공무원들의 월급을 우리 시민이 주고 있다 하면은 반대로 이제 그 공무원들도 우리 시민의 그 기업이나 그 가게에 와서 소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를 통해서 소비 창출을 일으키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사실은 동등한 관계라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관계에서 성숙하지 못한 시민의식은 공무원들의 공공봉사 동기를 떨어뜨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 사회의 공공의 이익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제도적 처벌 강화도 분명히 필요하고 하지만 저는 이제 시민과 공무원의 그 성숙한 시민의식이 선행돼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문희란 변호사 그리고 박정훈 경남 공공정책연구원장과 함께 국립현대미술관 창원관의 마산 해양신도시 유치를 위한 염원, 그리고 도내 민원인의 공무원 폭행 사건과 이에 대한 대책을 분석해봤습니다. 오늘 방송은 유튜브 채널 헬로 경남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네, 헬로 이슈토크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